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년 전 결혼해 지금은 시댁에서 살고 있는 30살의 전업주부예요. 남편과 결혼하자마자 시댁 생활이 시작됐고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일들이 많아 매일 신경이 쓰였어요.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동시에 시어머니는 병이 발견돼서 혼자 사는 게 위험하다는 이유로 우리가 시댁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아이를 갖고 싶었고 남편이 어느 정도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자마자 저는 전업주부가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시어머니를 돌보게 됐으니 전업주부를 선택한 건 옳은 선택이었지만 처음에는 쉴 틈이 없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쉴 새 없이 청소를 시키셨거든요. 처음엔 시어머니에게 아기가 있는 줄은 몰랐어요. 원래 깨끗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 집안일이 기대 이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저에 대한 평가는 높아지기는커녕 낮아지기만 했어요. 집안일도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고 음식도 남편이 칭찬을 해주는 걸 보면 나쁘지 않은데 시어머니는 제가 하는 일 하나하나에 불평불만을 늘어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집안일과 음식 수준이 전업주부 하기에 부족하다며 남편은 밖에서 고생하는데 미안하지 않느냐는 뉘앙스의 말 같은 걸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집안일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제 인격을 무시하거나 정말 추상적인 것에 대해 불평하셔서 점점 시댁살이로 변해갔어요. 솔직히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정신적으로 꽤 스트레스가 쌓였고 병이 있다는 이유로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무시하기 일상이니 굳이 같이 살 필요가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오랜만에 해외 출장을 다녀온 도련님이 귀국한다고 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집에 오는 거니까 구석구석 청소하라고 지시했고 또 요리도 맛있는 걸로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저는 도련님을 결혼식 때 만났을 뿐 그렇게 친분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지 싫어하는 음식이 있는지 알레르기가 있는지 등등을 알 수 없어 시어머니께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할지 물어봤지만 시어머니는 모든 걸 저에게 떠넘기고는 알아서 요령껏 준비하라고만 하셨어요. 정말이지 시어머니에게 짜증이 났지만 이런 일은 다반사예요. 저도 가급적이면 시어머니의 말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 한 귀로 흘려보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연락해 도련님이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등을 물어보고 준비에 들어갔어요. 남편이 알려준 덕분에 도련님은 그날 저녁을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잠들고 제가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 도련님이 제게 찾아왔어요. 시간이 늦었는데 아직 뒷정리할 게 남았냐며 도와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괜찮다고 여러 번 말하고 사양했어요. 왜냐하면 만약 시어머니 귀에 도련님 집안일 시켰다는 말이 들어가면 어떤 난리가 날지 모르기 때문이죠.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완전 가정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제가 모든 일을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 집안의 서열 제일 밑바닥에 있는 제가 무시당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지도 모르겠고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들을 봐야 피곤한 몸을 이끌고 혼자 하는 편이 더 낫겠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어머니가 오늘 중으로 청소를 마치고 다음날 아침에는 모두가 일어나기 전에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오늘 중으로 끝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무심한 남편과 달리 도련님은 저희 부자연스러움을 금방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도련님이 저보고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며 혹시 시댁살이 고달프냐고 묻는데 저는 예상치 못했던 터라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만약 도련님과 상담이라도 한 게 시어머니 귀에라도 들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무서웠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고 도련님에게 침실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도련님에게 잘 보이고 싶은지 매일매일 저에게 간식을 만들게 했어요. 평소처럼 집안일만 해도 힘든데 제 몸은 점점 피로가 쌓여갔어요. 그리고 도련님이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무리한 생활에 지친 제 몸이 드디어 한계에 부딪혀 고열이 났어요. 그때는 이미 39도를 넘어섰고
몸도 한계에 다다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에게 냉정한 말을 했어요. 열 좀 난다고 해서 너무 티내지 마. 그런 건 핑계 따위가 될 리가 없잖아. 오늘도 평소처럼 집안일도 하고 밥도 만들어야 해. 이런 말에 저는 눈앞에 있는 시어머니가 진짜 악마라고 생각했어요. 일로 바쁜 남편을 대신해 집에 있던 도련님이 약국에서 해열제를 사다 주었고 그 약을 먹은 저는 한계에 다다른 몸을 일으켜 냉동식품을 사용해 저녁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도련님 먹을 저녁밥을 만들라고 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집안일은 도저히 할 수 없어 그대로 이불로 돌아갔더니 시어머니가 잔뜩 인상을 쓰고는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너 냉동식품을 식탁에 올리다니? 제정신으로 그런 짓 하는 거야? 먹고 재워주면 어떤 경우라도 요리 정도는 직접 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저는 열이 올라 의식이 반쯤 흐릿한 상태에서 시어머니의 말에 대답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 제 태도에 더 화가 났는지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했어요. 좋은 말로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몸으로 배워야지. 시어머니는 시뻘건 얼굴로 창가에 있던 화분을 들고 저를 향해 던졌어요. 시어머니의 말에 대답할 기운은 없었지만 몸이 본능적으로 움직인 것 같아요. 저는 간신히 화분을 피했지만 화분은 그대로 마룻바닥에 부딪혀 큰 소리를 내며 깨져버렸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공포를 느꼈지만 곧이어 들려오는 큰 비명소리에 저와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도련님에게 물과 해열제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었는데 때마침 방에 들어와서 화분에 직접 맞은 건 아니지만 그 파편이 다리에 부딪혀 피가 나고 있었어요. 또 놀라서 화분 파편을 밟았는지 발바닥에도 파편이 박혀 피가 나고 있었어요. 정신을 차린 저는 그 자리에서 구급차를 불렀는데 긴장한 탓인지 구급차를 부르는 순간 저도 그 자리에서 쓰러져 결국 도련님뿐만 아니라 저도 함께 구급차에 실려가게 되었어요. 저는 고열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파편이 다리에 박힌 도련님은 그대로 응급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부상을 입게 된 거죠. 그 후 남편은 바로 달려왔고 무슨 일이냐며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달라고 소리쳤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화분을 들고 있다가 미끄러져 떨어뜨렸다고 변명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그 변명을 듣고 속으로 화가 나서 진실을 말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열이 39도가 넘고 머리가 어지러워서 오늘은 그냥 잠자고 쉬고 있었어. 그런데 어머님이 방에 들어와서 어떤 상황에서도 가정부인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집안일 해야 한다고 욕을 하시더라고. 무슨 소리야?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엄마가 잠도 제대로 못 자게 하고 열 날 때까지 집안일을 시킨 거 아니야? 남편의 확신에 찬 질문에 시어머니는 점점 입장이 곤란해졌어요. 남편은 바쁜 시기라 매일 밤늦게 귀가했고 집에 돌아와도 밥만 먹고 바로 잠들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집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혀 몰랐어요. 솔직히 제 편을 들어줄지 시어머니 편을 들지 몰랐는데 남편은 완전 제 편을 들어줬어요. 그리고 화분은 어떻게 된 거야? 약 덕분에 열이 많이 내려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바로 주머니에 있는 폰을 꺼내서 녹음한 걸 재생했어요. 도련님이 저보고 평소에 녹음하는 걸 습관화하면 좋다고 추천해줘서 항시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마침 화분 사건이 터졌을 때도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녹음된 걸 듣고는 새빨갛게 얼굴이 달아올라 역정을 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이 아니라며 미친 거나 다름없다고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는데 그렇게 무서운 얼굴은 처음 봤어요. 나는 그냥 집안일 잘했으면 한 거지. 아기는 없었어. 아기가 없었다는 게 말이 돼. 그걸 믿을 것 같아? 이제 앞으로는 엄마 안 볼 거야.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점점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하지만 저를 생각한 남편은 곧바로 시어머니를 데리고 병실을 빠져나갔어요.
그날 밤 남편은 도련님을 데리고 다시 제 병실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해 함께 논의했고, 우리가 퇴원하는 날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여러 번 미안하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어요. 저와 도련님이 입원해 있는 동안 남편에게 혼이 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많이 지쳐 보였거든요.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사과를 받았다고 해도 제 마음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도련님이 입은 상처도 사라지는 건 아니죠. 도련님은 사과를 받을 생각이 없었는지 고소까지 생각하겠다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고소라는 말에 미쳐 날뛰었어요. 어떻게 자기 엄마를 고소하냐며 날뛰는데 도련님은 집에서도 나갈 거라며 담보대출은 알아서 해결하라고 으름장을 놨어요. 잠깐만. 그렇게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라고. 키워준 은혜를 갚는 게 이거야. 잘못하면 벌 받는다는 거 알려준 사람이 엄마 아니야?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 우리보다 더 오래 살아온 엄마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도련님이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이미 절망이라는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전혀 말이 나오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어요. 정말 넋이 나가서 미쳐버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앞으로 잘하겠다며 한 번만 봐달라고 하는데 혹시나 해서 봐줬다간 다음번에는 정말로 크게 다칠 수도 있고 몸이 으스러질 때까지 시집살이를 당할지도 몰라요. 게다가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나 실제로 부상을 입은 도련님은 절대 시어머니의 편도 대주지 않고 용서할 생각도 없었죠. 시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 시어머니가 의지할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고 앞으로 고독한 삶을 살아야 해요. 뭐 어떤 상황이 되든 저를 포함해 남편도 도련님도 시어머니를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고 그대로 인연을 끊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끝냈어요. 그러자 저는 시어머니에게 그동안의 시집살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도련님은 시어머니를 상해죄로 고소했어요. 그 후 시어머니는 우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연로한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줄 곳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게다가 대출금을 갚을 수 없는 시댁에 계속 살 수도 없어 집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놨다고 하네요. 하지만 좀처럼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결국 시어머니는 일용직 같은 일을 하면서 돈을 갚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하네요. 참고로 저는 지난달에 임신을 했고 지금은 남편과 둘이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처럼 스스로 인간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이나 행동을 하면 반드시 벌을 받을 거예요.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기 위해서라도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마지영이고 30대에 4살 연상의 남편 김문경과 결혼한 지 3년째예요. 아직 아이는 없고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결혼 초에 남편은 매우 다정다감하고 집안일도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도 결혼 후에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기 때문에 바쁠 때는 야근도 하고 집안일을 소홀히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남편이 자기가 저녁을 준비해두겠다며 식사 준비부터 청소까지 완벽하게 해준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부터 제가 야근을 하고 돌아오면 왜 이렇게 늦냐며 밥은 언제 준비되냐며 손가락 까딱 안 하고 소파에 누워서 저에게 명령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은 야근으로 늦을 거니까 저녁은 알아서 좀 챙겨 먹으라고 해도 피곤하게 나보고 직접 밥을 차려 먹으라는 거야? 라며 비아냥거렸어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야근으로 늦게 퇴근할 때는 냉장고에 저녁을 미리 만들어 놓기로 했어요. 가장 바쁜 아침 시간에 저녁 준비까지 한다는 게 솔직히 힘들었지만 남편과 싸우는 게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준비해주기로 한 거죠. 한참 바쁜 시기를 지나 정상 업무에 복귀하고 날씨가 좋아지면서 저는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자전거를 탈 때도 헬멧을 써야 하는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예쁜 헬멧도 준비했어요. 자전거도 제가 좋아하는 걸로 제 돈으로 샀기 때문에 남편이 불만을 가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자전거 타고 아침부터 체력 소모하는 게 바보 같다고 생각할 게 뻔하지만 제 기초 체력이 너무 약해서 자전거를 타며 기초 체력도 키우고 오히려 아침부터 10,000원 지하철을 타는 게 훨씬 더 체력 소모가 심한 것 같았어요.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억지로 남편을 자전거 출퇴근에 끌어들일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요. 그렇게 자전거 출퇴근이 시작되었고 나름대로 편안한 출퇴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퇴근길이에요. 평소보다 도로가 더 혼잡했고 그에 따라 운전하는 사람들도 짜증이 났을 거예요. 난폭한 운전을 하는 차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 와중에 저는 조심스럽게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제가 교차로에서 직진하려고 하는 곳에서 큰 트럭이 갑자기 좌회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멈추지 않은 트럭의 좌회전에 휘말려서 자전거가 통째로 날아가 버렸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그게 사고 직후에 기억나는 제 감정의 전부였어요.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 기억은 있었지만 눈을 떴을 때 눈에 들어온 건 낯선 새하얀 천장이었어요. 가장 먼저 말을 걸은 건 친정엄마였어요. 제 이름을 부르며 괜찮냐고 하는데 생각보다 큰 목소리에 깜짝 놀랐지만 그만큼 제 걱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엄마가 제가 양손을 다쳤다고 알려주는데 팔을 들어 올려보니 양손에 깁스하고 있었어요. 내 손이 왜 이래? 제가 물었더니 남편이 말했어요. 두 팔 모두 골절됐어. 당분간은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아. 두 팔 다? 맞아. 남편의 말투는 제 몸을 걱정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어딘지 모르게 냉랭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 남편은 제 걱정보다는 오늘부터 집안일과 끼니 걱정을 하는 것 같았어요. 쉽게 짐작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친정엄마가 있으니 딱히 티를 내지 못하고 답답했던 남편은 우리 엄마를 집에 돌려보내기로 마음먹은 것 같았어요. 장모님, 지영이는 제가 돌볼 테니 오늘은 이제 돌아가셔도 괜찮아요. 나중에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 부탁드릴게요. 엄마는 남편의 말만 듣고 정말 돌아가려고 했어요. 제가 엄마를 말리려고 하자 남편이 엄마가 보지 못하는 각도에서 제게 조용히 하라고 명령을 하는데 결국 엄마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엄마가 돌아가고 병실에 둘만 남게 되자 남편의 태도가 돌변했어요. 너 바보야? 왜 트럭에 치여가지고 두 팔 다 부러뜨려? 이래도 자전거 출퇴근을 계속할 거야. 앞으로 다 나을 때까지 집은 어떻게 할 건데? 당분간 가사도우미를 쓰던가 할 거니까 별제는 너가 해. 다 네가 자초한 일이니까. 하고 싶은 말은 다 한 것 같은데 저에 대한 걱정은 전혀 없었어요. 결국 자기만 중요한 거죠. 남편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사고의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남편에게 이런 취급을 당하고 그래도 남편의 질문에 대답은 해야 했어요. 아직 사고의 충격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조금만 시간을 줘. 그렇게 말하면 기다려줄 것 같아. 시간을 주면 해결될 게 있어? 남편은 예상했던 대로 대답을 해왔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집안일은 패 끼치지 않게 알아서 해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한테 패 끼치면 집에서 알아서 나가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병실을 나갔어요. 다음 날 남편이 마중을 나올 리가 없으니 엄마한테 마중을 부탁했어요. 엄마가 회사는 어떻게 하냐고 묻는데 저는 이따가 회사랑 이야기 나눠보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엄마가 남편에게 당분간은 가사도우미를 쓰는 게 어떻겠냐고 말해놨다며 필요하면 엄마가 가서 도와주도록 하겠다고 남편한테 좋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남편은 미소 지으며 자기가 도와주면 되니 아무 걱정 말라고 말했다네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괜히 엄마한테 걱정 끼칠까봐 다음에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해두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집까지 태워다주고 집에 들어가니 이미 남편이 어지럽힌 흔적이 남아있었어요. 하루 만에 이렇게까지 어질러 놓다니 앞으로가 막막했어요. 어쨌든 회사에 출근해야 했기 때문에 서둘러 준비하고 회사로 향했어요.
참고로 양팔은 골절됐지만 나머지는 긁힌 상처 정도예요. 회사에 출근하니 다들 걱정해줬어요. 역시 보통은 이렇게 걱정해주는 게 정상인데 남편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결국 저만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을 때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로 일하기로 했어요. 상사가 잘 설득해준 덕분이죠. 조금만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어지럽힌 것부터 정리하는 게 급선무였어요. 하지만 깁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과 관련된 건 할 수 없어요. 깁스가 이렇게 불편한 건지 태어나서 처음 겪어봤네요. 어쩔 수 없이 설거지는 포기했어요.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기로 했다고 엄마한테 말했다고 하니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저녁에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설거지를 왜 안 해놨냐, 밥은 왜 안 해놨냐며 이럴 거면 사서라도 준비해놨겠다며 저를 나무라며 화를 내는데 저는 기분이 무척 나빴어요. 왜냐면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집안일 전부야. 지금 내 양팔이 다 부러졌잖아. 그리고 엄마한테는 집안일 도와주겠다고 했다며? 그러면 집안일 좀 도와주지 그래? 알겠어. 오늘은 도와줄게. 그리고 내일은 내가 같이 가고 싶은 곳이 있으니까 같이 바람 쐬러 가자. 남편의 예상치 못한 대답에 이번에는 제가 놀랄 차례였지만 오늘 하루를 어떻게든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아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남편이 저를 데리고 온 곳은 산림이 우거진 큰 호수였어요. 배를 타고 호숫가에서 산림을 감상할 수 있다네요. 남편이 왜 이런 곳에 데려온 걸까? 제가 어리둥절해 하고 있을 때 남편은 배를 탈 준비를 했어요. 자, 내가 도와줄 테니 타. 먼저 저를 배에 태워주었어요. 그리고는 배를 힘껏 발로 차기 시작했어요. 배는 곧 부두에서 멀어져 갔어요. 어? 잠깐만. 나 혼자서 노를 어떻게 저?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 남편은 빙그레 웃으며 그러면 손을 빨리 놔으면 되잖아. 라며 저를 향해 웃으며 외쳤어요. 아직 시간도 이른 데다가 다른 배를 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남편이 아침 일찍부터 이곳에 데려온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제가 부두에서 조금 멀어지자 남편은 마음이 놓였는지 혼자서 뒤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배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떻게든 배를 저어보려고 해도 부러진 두 팔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어디까지 떠내려갈까? 게다가 이 호수 엄청 큰데 이러다 반대편에 도착하는 거 아니야? 그런 무서운 생각들이 계속 들었어요. 점점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지날 무렵이 되었어요. 그러자 저쪽에서 카누 같은 걸 탄 사람들이 보였어요. 저를 알아본 모양인지 그분들이 다가와 주셨어요. 저에게 말을 건넨 사람은 여자분이셨는데 이런 곳에 무슨 일로 있는 거냐며 배 타는 곳이랑 너무 멀리 떨어진 곳까지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뒤에 한 남자가 있었는데 둘은 부부인 것 같았어요. 뒤에 있던 남자가 선글라스를 벗고 저를 뚫어지라 쳐다보는데 제 이름을 부르며 본인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제 결혼식에서 만난 적이 있었던 거죠. 이 남자는 남편의 상사였고 둘은 부부가 맞았어요. 제 남편 상사분 아니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못 알아봤네요. 아니에요. 한 번밖에 안 만났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곳에 계세요? 양팔에 깁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남편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골절돼서 집안일 할 수 없게 되니까 짜증나서 저 혼자 배에 태워서 여기까지 떠내려왔어요. 아마 지금쯤 집에서 혼자 웃고 있을걸요? 그놈.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네. 무슨 일 있어요? 최근에는 회사에서도 갑질 의혹이 제기되었어요. 자기 집사람한테도 이런 짓 할 정도면 충분히 갑질했을 것 같네요. 자, 그보다 우선 여기서 무사히 돌아가는 게 우선이에요.
나머진 그 다음 생각하죠. 그 후 어떻게든 배를 끌고 저는 지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직장 상사분 집으로 가게 되었고 집에는 돌아갈 엄두가 안 나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너무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답하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의 본 모습을 알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회사에서 어떤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건지 조금은 걱정이 되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엄마에게도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대가를 꼭 치르게 해야 한다며 엄마가 미소를 짓는데 그 모습이 조금 무서웠어요. 다음 날 엄마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거기에는 넋이 나가 보이는 남편이 있었어요. 일단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글쎄 회사에서 해고당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의 갑질과 행실이 책임 있는 위치와 걸맞지 않다는 이유였다네요. 해고를 당한 게 분한지 쓰레기통을 발로 차며 저에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길래 저는 준비해간 이혼 신고서를 내밀었어요. 더 이상 당신과 살 수 없어. 어제 일은 당신 상사분께서 증언해 줄 거고 그동안 당신이 한 폭언도 여러 번 녹음해 놨으니 발뺌할 생각하지 마. 그때 엄마도 입을 열었어요. 김서방 어떻게 우리 딸한테 이렇게 고통을 줄 수 있어? 절대 용서할 생각 없으니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이렇게 다들 배신하는 거야? 이혼 안 해줄 거야. 지옥 밑바닥까지 함께 데려갈 거야. 너 같은 놈이랑 같이 지옥에 떨어질 것 같아. 지옥은 당신 혼자 가.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면 변호사 구할 거니까. 쓸데없이 힘 안 쓰는 게 좋을 거야. 남편이 시끄럽다며 욕지거리 하는데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엄마와 함께 친정으로 돌아왔어요. 얼마 후 남편과의 이혼은 좀처럼 진행되지 않았지만 증거가 충분해서 어떻게든 이혼을 성사시킬 수 있었어요. 물론 위자료도 제가 요구한 금액을 전액 일시불로 받았고요. 그 후 근무하던 회사 부하 직원들에게 고소도 당했다고 해요. 평소에 인격모독적인 발언을 많이 했던 결과죠. 전 남편은 재취업도 못하고 지금은 일용직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네요. 한편 저는 양팔 골절이 드디어 완치돼서 직장에 복귀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혼자 사는 생활도 만끽하고 있고요. 이토록 혼자가 편한 걸 알았다면 진작 이혼할 걸 싶은 생각도 들어요. 연애나 재혼은 당분간 생각 없고 혼자만의 여유를 충분히 즐기며 지내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이고 얼마 전 환갑을 넘겼어요. 제게는 장남과 딸이 있어요. 각각 결혼해서 이미 이 집에서 출가했어요. 남편과는 결혼한 지 40년이 다 되어가네요. 저는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문대를 졸업하고 바로 남편에게 시집갔기 때문이죠. 남편은 일을 성실히 했고 수입도 제법 있었기 때문에 생활이 힘들었던 적은 없어요. 저축과 지출 관리만 잘하면 나머지 사용처에 대해선 크게 간섭하지 않았거든요. 저 자신도 그렇게 사치스러운 것을 좋아하지 않았고 절약도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눈치 줄 정도로 낭비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신뢰는 받았던 것 같아요. 고압적인 태도는 일상적인 일이었지만요. 나이 많은 연상의 남자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아마 무시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자신의 자존감이 지켜져 안심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애정 따위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지만 저에게 남편은 가족이라는 정으로만 함께하는 존재였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정년퇴직 후 매일 집에만 있을 줄 알았는데 비교적 다재다능한 사람이라 골프, 낚시 등 매일 어딘가로 나가서 놀러 다녔어요. 은퇴 전과 같은 생활 방식이 좋았어요. 만약 하루 종일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어야 했다면 절대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제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무시하는 말을 하는 남편과는 아침과 저녁에 잠깐 얼굴을 마주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 이상은 제정신이 버틸 수 없었거든요. 반대로 말하자면 그 정도만 엮이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 세상에는 황혼 이혼 같은 게 유행인 것 같은데 저도 남편이 좀 더 집에만 있는 사람이었다면 더 빨리 그 길을 선택했을지도 몰라요. 그런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우리 집을 찾아왔어요. 추석과 설날에만 얼굴을 볼 수 있을 정도였던 아들이 평일낮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고는 남편의 행방을 물었어요. 남편은 오늘 낚시 가는 날이라 말했는데 아들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돌아와 달라고 부탁했어요. 남편은 수화기 너머로 투덜거리다가 금방 돌아오겠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은 직장 생활을 할 때 집에 자주 없었지만 아이들에겐 무척 자상했어요. 아들도 딸도 남편을 잘 따르니 남들이 보기에는 행복한 가정으로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육아는 모두 저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아이들은 항상 화만 내는 엄마보다 가끔 선물을 사주거나 놀러가주는 아빠에게 더 친근감을 느끼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하죠. 집에서도 아버지인 남편이 저를 바보 취급하면 그걸 보는 아이들도 가정 내 권력관계를 자연스럽게 느끼면서 집에서 제일 잘난 사람은 아버지라고 인식했을 거예요. 특히 아들은 같은 남자라서 그런지 아버지 흉내를 내며 어머니인 저를 바보 취급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번에도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고 물었더니 엄마한테는 이야기할 수 없다며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이야기할 생각이 없다고 했어요. 늘 그래왔던 거라 저는 포기하고 집안일을 계속했어요. 남편이 돌아와서 다시 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다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좋은 학교를 나와 국내 굴지의 무역회사에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 회사에서 아들은 영업부에 소속되어 있는데 동기 중에서도 가장 먼저 승진돼서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출세에는 고통이 따르는 법인지 동기들이 끈질기게 괴롭혔다고 해요. 서류를 숨기거나 고객과의 약속을 전하지 않는 등 사소한 거지만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 사람에게 당하면 업무에 지장을 받을 정도가 되는 거죠. 상부에 보고해도 그런 일을 한 동기들은 아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저 실수였다며 미안하다고 입을 모아 말했대요. 그러다 보니 상사도 어쩔 도리가 없었고 너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말까지 들었대요. 결국 아들은 퇴사를 결심하게 된 거죠. 저도 제 아들이 그런 취급을 당했다는 게 엄청 화가 났고 그런 회사를 그만두는 건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아내와 3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에요. 새로 집을 산 것도 막내가 태어난 해였기 때문에 아직 5년도 지나지 않았어요. 주택담보대출도 아직 남아있을 거예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남편이 아들에게 그런 회사 그만둬버리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남는 방이 있으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때까지 집에 들어와서 살아도 된다고 저와 상의도 없이 동거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너무 놀란 나머지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들은 다시 취업을 할 때까지만 신세 지겠다며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는데 남편과 아들은 저를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 후 순식간에 아들네 가족은 우리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예상치 못한 건 무려 4마리의 개를 키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개를 키운다는 건 이번에 알았는데 더군다나 4마리라니. 저는 지금까지 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4마리를 집에서 키우게 되니 머리가 아팠어요. 하지만 이미 데려왔고 남편이 좋다고 하는 이상 들여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골칫거리는 비단 개들만이 아니었어요. 손주들이 집안을 뛰어다니고 방충망과 장판을 찢고 식사 중에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돌아다니고 물건을 던지는 등 교육도 안 된 원숭이 같은 느낌의 손주들이에요. 아들은 웃기만 할 뿐 교육이나 주의를 주지도 않아요. 제가 손주들에게 주의를 주면 오히려 아들이 제게 눈치를 주는데 저는 어느 정도의 훈육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정교육에서 훈육도 중요하다고 말해도
아들 부부는 제 말엔 귀 기울이지 않아요. 남편도 손주들의 난폭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괜히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집이 더럽다느니 정리정돈 좀 해라느니 그런 것도 모르냐며 아들 부부에게 할 말을 저에게 하는 거죠. 아마 제가 더 만만해서이겠지만 그 말투가 너무 불합리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원하는 회사를 찾지 못한 듯 좀처럼 취업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며느리는 아이들 뒷바라지를 저에게 다 떠넘기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그 무렵부터 며느리는 집안일도 전혀 하지 않게 되었고요. 이사 온 초기에는 식사 준비는 제가 다 했지만 그 외에 집안일은 도와주고 아이들 옷빨래 정도는 해줬었는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해요. 한꺼번에 7명으로 늘어난 가족 모두의 빨래가 모두 제 몫이 돼버린 거죠. 매일 2번은 세탁기를 돌려야 할 만큼 시간이 모자랐어요. 빨고 말리고 접는 것만으로도 반나절이 훌쩍 지나가거든요. 그 외에 집안일도 전혀 손을 대지 않으니 제 자유시간이 전혀 없어졌어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적어도 고맙다는 말이라도 해주면 그래도 견딜 수 있을 텐데 남편은 그런 걸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아들 부부도 저를 가정부라고 생각하는지 당연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며느리는 가족 중 유일하게 일하는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매번 일하느라 피곤하다는 핑계만 댈 뿐이고요. 또 근래에는 개 돌보기도 포기하는 느낌도 들었어요. 산책도 매일 하지 않고 개도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집안에서 난동을 부려 이미 거실 소파나 방석은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개 사료도 줘야 하고 배변도 치워야 하고 씻겨줘야 하는데 그게 모두 제 몫이 되어갔죠. 이대로는 제 몸이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서 언제까지 이런 생활이 계속될지 알고 싶어서 아들에게 구직 활동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직 구하고 있는 중이라며 제 물음에 화가 났는지 인상을 쓰며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때 저는 제가 힘든 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아들이 힘들어하는 걸 배려하지 못한 저 자신이 한심스러웠어요. 저녁이 돼서 모두가 식탁에 모였을 때도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결국 며느리가 아들을 불렀고 저는 왠지 모르게 답답해서 부엌과 거실을 의미 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 며느리 혼자 방에서 나왔는데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노려봤어요. 그러고는 제가 아들한테 빨리 취업하라고 재촉하고 압박했다며 저를 나무라기 시작하는데 저는 단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뿐이라 너무 황당했어요. 그리고서 사회생활 한번 안 해본 제가 뭘 알겠냐며 핀잔을 줬어요. 이제 어머님이 강아지 산책과 집안일 다 해주세요. 전업주부는 속 편하잖아요. 제가 일거리를 주면 공감이 되겠네요. 그거 좋은 생각이다. 어차피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고 있을 뿐이니까. 라고 말하며 두 사람은 웃었어요.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것들에게 이용당하는 건 그만두기로요. 저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 이삿짐 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요즘은 참 편해졌구나. 늦은 밤에도 밝은 목소리에 상담원이 응대해 주었어요. 최대한 빨리 이사하고 싶다 했고 짐은 가구나 가전제품은 없고 거리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라고 하니 내일 바로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대로 내일 이사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친정집에서 살겠다고 말했어요. 저에게는 나이 차이가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제가 결혼할 때 남동생은 아직 초등학생이었어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남동생이 마지막까지 친정집에서 살다가 집을 나갔는데 지금은 아무도 살고 있지 않고 비워져 있어요. 빈집이긴 하지만 근처에 사는 올케가 가끔 찾아와서 관리하고 있기에 언제든 돌아와도 바로 살 수 있는 상태였어요. 남동생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모든 걸 설명해주니 저보다 더 화를 냈어요.
그리고 원하는 만큼 친정집에서 지내라고 했고요. 다음 날 모두가 집을 나간 걸 확인한 후 서둘러 짐들을 포장했어요. 총 5박스로 생각보다 적었어요. 이 집에서의 존재감이 고작 5박스였던 것 같아서 꽤 쓸쓸했어요. 낮에 이삿짐센터 직원이 찾아왔는데 제 짐이 너무 적어 조금 놀라는 듯 했었어요. 저는 늦지 않게 택시를 타고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거실에 편지를 남겨두고 말이죠. 과연 누가 제일 먼저 찾을까? 아들일까? 내가 없어지면 다들 곤란해할 텐데. 그렇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져서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리고 친정집에 도착하니 올케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오랜만이라 미소를 지었는데 올케는 왜인지 울 것 같은 얼굴로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왜 더 빨리 알려주지 않았냐며 저를 다독여줬어요. 그렇게 저는 어제 이사를 결심해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사를 완료할 수 있었어요. 정말 편한 세상이네요. 남동생 가족과 함께 거실에서 편히 쉬고 있는데 갑자기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동생이 받으라고 해서 과감히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야! 어디 갔어? 빨리 돌아와! 첫 마디부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돌아오라고 했어요. 거실에 있는 편지를 봤냐고 하니 봤다고 하는데 막무가내로 화를 내는 게 얼마나 이기적인가요? 편지에는 더 이상 이 집에서 가정부처럼 사는 걸 견딜 수 없어 집을 나갈 테니 모두들 나 없이 사이좋게 지내라고 적어 놓았거든요. 그리고 이혼 신고서도 동봉해뒀 썼어요. 남편은 제게 입에 담지 못할 욕지거리 하는데 저는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동생이 그런 거 다 무시하라며 제 마음을 위로해주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지금까지 그 집에서 혼자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여기는 내 편만 있구나. 저는 딸에게도 전화를 걸어 속사정을 전했어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침묵하던 딸은 미안하다고 한마디 했어요. 왜 미안해하느냐고 물었더니 엄마 곁에서 힘이 돼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네요. 저는 딸도 제 편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주위를 둘러보지 못했던 건 바로 저 자신이었던 거죠. 저는 저 자신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그 후로 남편 전화가 몇 번 왔는데 그 집에는 갈 일 없으니 이혼해달라고 계속 되받아쳤어요. 그제서야 제가 없으면 안 된다며 사과할 테니 돌아와 달라고 울먹이는 전화가 왔지만 다시 돌아간다면 또 가정부 노릇을 할 게 눈에 선했어요. 그러다 며칠 후 딸이 제가 살던 집으로 가봤어요. 그리고는 집 상태가 어떤지 알려주는데 방은 엉망진창이고 빨래와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있고 쓰레기조차 제대로 버리지 않아서 온 집안에 날파리가 날아다닌다고 했어요. 냄새도 심해서 도저히 오래 머물 수 없다고도 했고요. 그리고 며느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가버렸다고 해요. 친정집은 시골 산골짜기라 가고 싶지 않았다는데 왠지 며느리가 불쌍하게 느껴져 조금은 한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남자 둘만 남은 집은 아무도 집안일을 할 사람이 없어져서 딸이 말하는 참담한 상황이 된 것 같네요. 남편은 제게 전화는 하지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는다 해도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지만 한 번쯤은 사과하러 직접 올 법도 한데 남편의 자존심은 그걸 용납하지 않나 봐요. 키우던 개들은 입양시켰는지 며느리가 데려갔는지 딸이 집에 갔을 때는 보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잠시 돌봤던 정이 있어서인지 적어도 산책이라도 제대로 시켜주는 곳에서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에게선 아직 이혼 신고를 제출했다는 연락은 안 왔어요. 이대로는 계속 내버려 두는 것도 곤란하니 변호사라도 찾아서 상담받아 볼 생각입니다. 전업주부도 대단한 직업이에요. 그러니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남편에게 제대로 받아내야겠어요.
그리고 저는 최근 주민센터에서 교사로 일을 시작했어요. 전업주부밖에 해본 적은 없지만 틈틈이 취미로 하던 꽃꽂이를 친구가 담당자에게 말해줘서 일하게 된 거죠. 일하는 건 분명 힘든 일이지만 저는 너무 즐거워요. 이럴 거면 좀 더 일찍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일할 걸 그랬어요. 그때는 왜 그렇게 살았던 건지 참 후회가 많이 되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